네, 구체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나와야지 우리 증시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자, 기다려라 코스피 5천 더 구체적인 관련한 브리핑 이마영 캐스터를 통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 한국 증시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끝없이 하락하던 한국 증시가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3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자 3천 시대,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기대가 한껏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파른 상승세의 한국 증시, 최근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3년간의 침체 이후에 2조 달러의 벽을 다시금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시장 가치는 2021년도에 기록한 최고치 기준으로 약 10%가량에 못 미치는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23% 넘게 상승했는데요. 짧게 보더라도 2월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모든 거래일을 상승 마감하면서 파죽지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달 사이 코스피는 2,400선, 2,400포인트대에서 어느새 2,900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500포인트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3,000배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는 분위기입니다. 비투, 투자자 예탁금 등 증시 대기 자금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먼저 투자자 예탁금의 급등세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란 주식을 사려고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 남겨둔 돈이 집계되는 지표인데 주식의 투자 열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3년 전 4월에 60조 원을 넘긴 이후로 무려 3년 만에 이틀 전 기준으로 예탁금이 65조 원에 육박하면서 증시 대기 자금의 증가를 알렸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 역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잔고는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게 빌린 뒤 갚지 않는 금액을 가리키는 지표인데요. 보통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지난 4월에는 16조 원 수준이었고요. 5월 30일 기준으로는 18조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5월 30일 기준으로는 18조 원이었는데 6월 12일에 그러니까 약 한 7거래일 만에 무려 5,70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6월 16일까지 꾸준히 상승한 결과 20조 원에 육박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 심리 지수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꿈틀하는 모습입니다. 뉴스 심리 지수란 한국은행이 매주 공표하는 지표인데요.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해당 지수가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지난해 12월 77선까지 추락했었던 지수는 미국의 상호관세, 이런 악재에 시달리면서 100선을 하회를 했었는데요. 대선 이후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고 증시에 활기를 띠자 이렇게 경제 심리가 상승하면서 25년 6월 12일 기준 109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개선에 장작을 넣어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책 기대감이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또 새로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2차 추경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이 가시화되면서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국내 증권사들은 너도 나도 코스피 상단을 상향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외 변수 불확실성이 높아서 증시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은데요. 당장 미국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우려감, 또 정책 기대감으로는 그동안은 기대감으로 오른 만큼 이제는 기대가 아닌 실행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기대감이 있으면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과도 함께 힘내라 한국 증시 5,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이영훈 이사 그리고 유한타증권 윤희선 차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중동 사태 미국 개입설이 불거져도 이제 중동 리스크가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저력을 발휘해주고 있어요. 뭐 더 큰 상승 동력은 좀 아쉽지만 상승 탄력 쪽에서는 아쉽지만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부분 고무적인데 이영훈 이사님 오늘장 총평해 주신다면. 지난주에 제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하고 비교를 해드리면서 지금 장세의 성격을 유동성 장세라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 트리거는 환율의 원화 강세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 베이스가 됐었던 거는 상법 개정에 대한 공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금고 속에 숨겨놨었던 한국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 공개하겠다라는 것, 그게 가장 트리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또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들어오는 어떤 강도는 좀 둔해진 반면에 국내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진짜 극단적인 상황까지만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 증시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리스크 오프보다는 리스크 온 상황에서 종목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 건 분명하다. 향후 추가적인 업사이드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말해주신 가운데 오늘장 수급을 보면은 어제와는 달리 개인은 또 팔았고 외국인은 샀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 막판에 외국인은 또 매도로 돌아섰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 현상과 나타나는 외국인의 매수 유입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십니까, 차장님? 네, 뭐 긍정적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오늘 증시는 이 수급 주체가 어제와는 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적극적으로 매수를 나섰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차익 실현 움직임을 좀 보였고 그러면서 매도세로 돌아가는 반면에 외국인이나 또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 주도적인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중동 지역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좀 고조가 된 뒤에 미국이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서 외교적으로 해법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글로벌 리스크 프리미엄의 일부 완화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제가 중동 정세가 일단은 급한 불을 좀 넘겼다라는 인식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이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원달러가 1,380원에 근접을 하면서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수출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레이닝 차원을 넘어서 중장기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그런 뭐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실적, 펀더멘털이 주는 종목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선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내일 이벤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당정협의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 나왔거든요. 이제 내일이면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2차 추경 예산안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규모지만 그래도 추경은 추경입니다. 이 추경이 편성될 시 증시 좀 부양과 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일단 센티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네.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주변에 어떤 우리 내수가 워낙에 지금 침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곧바로 증시에 뭐 큰 효과를 준다 이런 걸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메말라 있는 어떤 우물을 좀 파가지고 물을 좀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사실 전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요 많은 자금들이 증시로 지금 유입될 어떤 제반 여건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무관하게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여기서 3천을 넘어서 3,500, 4천을 가느냐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또 이달 말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증시가 좀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라면은 지금은 유동성을 좀 보강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에 많이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센티적으로 추경 편성은 분명한 호재의 이슈는 하나 강한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이벤트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동성 장세는 분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올해 코스피 5,000포인트가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물론 5,000포인트, 3,000포인트 돌파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좀 조건은 따를 것 같아요. 윤희선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코스피 5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과연 실현성이 좀 가능할지 이런 목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시장 환경 또 기업 실적, 외국인 자금 흐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올해 내에는 좀 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좀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수가 뭐 2,700에서 뭐 2,800선 뭐 왔다 갔다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연내 5천까지 상승은 좀 제한적인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뭐 몇 가지 조건만 좀 충족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기업의 실적이 뭐 개선되는 부분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이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또 기업의 이익률 개선이 동반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특히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서의 글로벌 유지력을 경쟁력을 꾸준하게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자금이 유입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 시장의 이 유동성 한계를 좀 넘어서고자 할 때는 외국인의 방향성이 사실은 실질적인 레벨업을 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대해서 또한 역시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제 정책, 뭐 금융 정책, 규제 완화 등 시장의 이런 친화적인 정책적인 방향성이 또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중장기 포지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환율 또 보셔야 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 또한 같이 보셔야 하는데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전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5,000포인트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0포인트 도달을 위해서 좀 필요한 조건, 수반되어야 할 조건 좀 나열을 해주신 가운데 이영훈 이사님은 중장기적으로도 5,000포인트 도달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사실 지수는 그닥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지수 사실 그런데 6월 되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3천 얘기도 버거워 보였는데 갑자기 5천을 얘기하니까 이제 갑자기 좋아지니까 그런 이제 기대감들을 많이 표출하는데 5천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어떤 밸류 재평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아,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여기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사실 이미 주변으로 밀렸잖아요. 뭐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흐름을 좀 많이 타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글로벌 경기 흐름의 어떤 여하에 따라 가지고는 또 변동폭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뭐 조선 지금 좋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지수 5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선방산이 그 차지하고 있는 볼륨 자체는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회복이 되는 게 우선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상법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하고 그 다음에 대주주를 견제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하면은 지수 하단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밸류 재평가라는 얘기인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일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밸류 재평가만 가지고 움직였던 거잖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토요타거든요. 토요타가 그 PBR 0.4배에서요, 1.4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거 보면은 우리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동차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저 토요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우리 기업의 가치가 지금 PBR 거의 1배 수준에 육박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너무 높게 보는 것보다는 좀 하단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돌발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 흐름을 좀 쫓아가는 그런 매매가 당분간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희망사항입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숫자 5천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제일 돈을 잘 버는 산업, 반도체 산업 같은 대표적인 기업군들의 경쟁력이 좀 높아져야 된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은 기대감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만 보더라도, 고객 예탁금만 보더라도 확실히 우리는 체감할 수 있잖아요. 신용거래 융자까지 늘고 있는데 코스피는 좀 과열된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네, 일단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용거래 증가는 사실 투자 심리 회복이 잘 되고 있다라는 사실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장에 좀 과도한 이런 레버리지가 왔다, 이 리스크한 기대가 좀 반영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 몇 주 사이에 특히 중소형 테마주 중심으로 좀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 종목에서는 신용 비중이 좀 높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중소형 테마주라든지 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후속 섹터들의 일부 과열 종목군에선 신용잔고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수 전체가 좀 과열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 섹터나 종목에 좀 국한된 거고 또 버블이 그쪽에서 좀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경고등으로 좀 해석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한 차례 좀 조정이 발생된 이후에 급격한 반대 매매라든지 뭐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실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좀 없지 않아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좀 전체 시장이 과열된 구간으로 좀 출현을 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개별적인 종목으로 접근을 좀 스마트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신용잔고 비율 등을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좀 보수적인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네요. 일단은 하단을 좀 높여가는 과정 속에서 종목별 선별적인 플레이가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보면 공매도 대기 자금도 증가세라고 하거든요. 이영훈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공매도 현황 어떠세요? 이렇게 증시가 유동성 장세일 때 공매도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갈 수 있거든요. 위험해요. 네. 상당히 위험한 건데, 네네. 이제 공매도 자금이 늘어나는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잘 안 움직이는 섹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종목별로 보면 이미 급등해가지고 사실 손실 구간이 엄청 큰 종목들도 보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좀 많이 있고, 바이오가 일부 들어있고, 반도체가 좀 들어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추세를 보면은 이 세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추이가 부진했던 섹터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실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싼 걸 쫓아다닙니다. 덜 오른 쪽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쇼커버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여기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 종목을 선별하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저는요. 공매도 거래 대금이 쌓이는 종목 중에서. 네,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를테면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게 이제 많이 올랐지만 방산주 공매도 좀 늘어나니까 방산 쪽에서 갑자기 또 쇼키즈 나왔죠. 걸프전, 네. 걸프전이 아니죠. 이번 이스라엘 이란전. 네네네. 거기서 이제 쇼커버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크게 움직이는 그런 패턴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업황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오히려 이 종목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바닥 확인이 됐거나 돌아서는 어떤 시점이 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 상태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 모니터링 해보실 만하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유동성 장세는 덜 오른 종목 찾기 장세이니만큼 공매도 자금이 쌓여 있는 쪽에서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으니 계속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내일 FOMC 결과가 나오고 향후 연준 스탠스를 또 확인하게 되잖아요. 한국 증시로 자금 유입이 가능할지 여부에도 좀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한국 자금 좀 들어올까요? 이영훈 이사님? FOMC는 어차피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닉 티밀하우스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인가 트윗 올린 걸 보면은 뭐냐면은 연준은 지금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정책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이제 연준의 어떤 결정 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 우리나라도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증시의 재평가를 보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빠져나갈 구실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그 중동에서 발발한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이 들어가거나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걸 기회로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FOMC가 이번에는 이렇게 비중을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존 주도주 이 조방원으로 쏠렸던 상승 에너지의 흐름이 하반기까지 내내 이어질지 여부도 우리가 6월 끝자락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주도주 섹터 안에서 특히 하반기에 더 유독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섹터 우리 유지선 차장님 어느 쪽 보세요? 네네, 어느 쪽 보세요? 네, 상반기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좀 됩니다. 반도체, 조선, 그리고 자동차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실적이 좀 뚜렷하고 글로벌 수요와 직결되는 산업군이라는 점에서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는 AI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업황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말씀 주셨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 호조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기차 전환에 따른 구조적 성장 기대가 좀 여전히 유효하고, 하반기에는 이들 주도주는 기본적으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AI 고도화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서버 교체 수요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부자 가치라든지 LNG선과 또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수주 잔고가 2에서 3년치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국 IRA와 또 유럽 전기차 규제 강화 속에서 한국 브랜드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하이브리드 차 중심의 판매 호조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가 될 수 있고 종목 간 차별화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익 성장률 대비 주가 상승폭이 과도했던 일부 종목들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런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종목 간 실적 가능성과 가시성과 밸류에이션 매력도에 따라 뚜렷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도주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거나 개별 종목의 실적과 그런 수급의 기준으로 옥석을 좀 가려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선주 쪽에서 이슈가 또 하나 있어요. 한국산 선박 미국 수출을 막아온 존스법 폐지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국내 조선주 상승 탄력은 조금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건지, 오늘은 보면 시장 보면 엔진 쪽만 좀 강하게 올랐거든요. 조선주 좀 계속 좋게 보세요, 이사님? 네, 저는 조선주는 계속 좋게 보는데요. 네. 이 발의된 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알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미국에서 실제로 LNG 프로젝트에 의해서 LNG 캐리어선에 대한 발주가 나올 것인지, 또는 이제 미 해군에서 군함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지원선단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폐지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관련해가지고 상선 발주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이 될 부분일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사실은 좀 키 맞추기, 조선 섹터 내에서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개별 이슈가 한 3시 30분에 나왔어요. 러시아 조선소와 총 4조 8천억 원 정도 규모의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삼성중공업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주가에 내일장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큰 이슈 아닌가요? 많이 빠지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되려.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 쪽 쯔베즈다였나 뭐 그쪽에서 해지 통고가 온 거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살짝 놀란 것도 좀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저는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좀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이제 이게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러시아 규제 때문에 이게 이행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도 지금 설계 단계였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돈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뭘 만들다가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 피해를 크게 본 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려 삼성중공업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지주사나 뭐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 관련해서 지역 화폐, 또 재생에너지 같은 신정부 정책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이 만연한 쪽에 매기가 쏠려 있는 시장인데, 신재생 에너지 쪽은 또 다르죠, 이야기가. 이번 주부터 또 미국 상원 쪽에서 세액공제 줄이겠다라는 법안이 표결될 전망에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수혜주, 정부 정책 수혜주는 어떻게 좀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때마다 상대적으로 되려 방어적인 성격을 좀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 섹터보다도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뉴스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단기성 테마로 좀 흐를 수 있는 양면성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지주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 주주 친화 정책에 또 배당 확대 기대가 좀 맞물리면서 이 재평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가치 대비해 이 할인율이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또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향후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기업 구조 재편의 이슈가 부각될 경우에는 이런 탄력적인 반응 또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화폐라든지 재생에너지 같은 부분은 정부의 방향성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경제는 탄소 중립과 관련한 이런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정부가 그린 산업 육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이 중장기적으로는 좀 구조적인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섹터 내에 개별 종목들은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편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추격하기보다는 재무 안정성이라든지 수급 구조까지 좀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 단기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추격을 하기보다는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내일 우리 시장 또 한 번 이렇게 저력을 발휘해 줄까요? 지금은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을 찾아야 된다. 여전히 유동성 장세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선 차장님, 내일장 전략 짧게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내일 예정된 FOMC에서 금리 동결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근데 실장은 또 어떻게든 이 금리를 인하할지 또 정책 방향이라든지 경제 전망까지 모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장 환율 흐름과 연준 발언 간의 균형을 어떻게 읽어내실까 거기다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성장성이 확보된 섹터 중심으로 단기 이벤트보다는 좀 중장기 시각으로 접근하는 유연한 전략 제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죠. 지금까지 IM증권 이영훈 이사, 유한탄증권 윤희선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